세계의 개관 1932년 11월 19일 나폴레옹이라는 공포의 인물이 몰락하자 비엔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국왕과 대신들은 바야흐로 옛날식 게임을 멋대로 즐기게 되었다. 그들에겐 인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었다. 한 나라의 자연적, 언어적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문제 삼지 않았다. 러시아의 차르와 영국의 대표 카슬레이, 메테르니를 대표로 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열광들과 거기다가 영리하고 위트가 풍부한 프랑스의 대신 탈레란까지 합세해 연애와 댄스 파티를 벌이면서 틈틈이 나폴레옹 때문에 달라진 유럽 지도를 열심히 고치고 있었다. 부르본과 루이 18세는 프랑스 왕위에 복귀했고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까지 부활했다. 공화국을 좋아하지 않은 빈 회의의 군주들은 폴란드의 구공화국만은 왕정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대신 폴란드와 벨기에를 합쳐 네덜란드 공화국을 만들었다. 독립국 폴란드는 모습을 감추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베네치아의 북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되었으며 스위스와 리비아 사이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한 조각씩 뜯어맞춘 사르디니아 왕국이 생겼다. 이처럼 빈 회의의 참석자들은 멋대로 인민의 뜻과는 달리 영토를 이리저리 휘둘러 놓아 다른 나라 말을 찌끄레기 하는 등 붕괴와 전쟁의 씨를 뿌리는 결정을 했다. 또한 1814년부터 1815년에 걸친 빈 회의 최대 관심사는 국왕들의 철저한 안전보호책의 강구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혁명 사상의 확대를 막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한술 더 떠서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드르 1세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세프 1세는 자신들은 물론 같은 체제의 군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했다. 상황은 마치 루이 14세나 16세 시대로 역류하는 꼴이 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자유사상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흘린 피의 보람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동유럽을 보면 터키는 완전히 약체화하여 몰락 과정을 걷고 있었고 덕분에 특히 제국에 속한 이집트는 반 정도가 독립하고 있었다. 그리스는 1821년에 터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8년 전쟁 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원조로 독립을 달성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그리스 편의 의용군으로 참전해서 전사했다. 너도 잘 알다시피 그는 그리스에 대한 주옥 같은 시를 몇 편 남겼다. 그 뒤 1830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두 가지 변화를 말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는 부르본과의 전제와 압박에 지쳐 그들을 내쫓았으나 공화국이 된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국왕이 추대되었을 뿐이다. 그는 루이 필립으로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입헌 군주로 행동했다. 그는 1848년의 2월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군림하고 있었다. 벨기에에서도 1830년에 반란이 일어나 그 결과로 벨기에와 폴란드가 분리되었다. 유럽의 여러 대국은 공화국을 만드는 데 대해 크게 반대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의 한 공작을 벨기에로 보내 국왕으로 앉혔으며 또 다른 독일의 공작은 그리스 왕이 되었다. 독일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으므로 어디든 왕위가 비어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렇게 공작을 내놓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껏 왕위에 있는 영국 왕실도 독일의 하노브라는 소국에서 온 것이다. 1830년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도 혁명의 해였다. 그러나 국왕들은 반란을 곧 진압하였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에 의한 잔혹한 탄압이 거듭되어 폴란드어의 사용마저 금지되었다. 1830년은 바로 유럽의 혁명의 해였던 1848년 2월 혁명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다. 한편 대서양 저편의 미합중국은 계속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럽의 분쟁이나 전쟁에는 초연한 채 토지를 손에 넣고 부를 획득해 유럽을 앞지를 생각에 꽉 차 있었다. 그런데 남아메리카에서는 나폴레옹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스페인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이 나라의 왕좌에 앉히자 남아메리카의 스페인형 식민지가 이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구 스페인 왕조에 대한 식민지 사람들의 충성심이 우습게도 스페인형 식민지를 독립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의 남아메리카 전체에 팽배된 독립의 의지로 인한 분위기 탓이었다. 남미 독립의 영웅은 해방자로 불린 시몬 볼리바르였다.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 공화국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나폴레옹 몰락 당시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을 목표로 싸우고 있었다. 이 투쟁에는 나폴레옹 패위가 도움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신스페인에 대한 항쟁이 계속되었다. 유럽 국왕 중에는 그들의 친척인 스페인 왕을 도와 식민지의 혁명운동을 진압하려고 시도했으나 미 합중국은 이를 배제했다. 멀로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남북미 어느 지역에라도 간섭하는 유럽 열강에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다. 이 음포에 은 유럽 열강은 그때부터 남아메리카에게 노골적인 간섭은 하지 못했다. 멀로 대통령의 이 경고는 멀로주의라 하여 유명하게 되었다. 남아메리카의 새로운 공화국은 비로소 유럽 열강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준 미국의 그늘에서 그들은 다시 묶이게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공화국이 미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광대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한 식민지였는데 이 역시 스페인형 아메리카와 동시에 독립국이 되었다. 이제 남아메리카는 1830년에 이르러 완전히 유럽의 지배에서 독립한 것이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영국 식민지 캐나다가 그대로 있었다. 인도는 여전히 영국의 동무대였고 나폴레옹의 전쟁이 한창일 때 영국은 자바까지 점령했다. 마이소로의 스티브 술탄은 이미 모습을 감추고 1819년에 마라타 세력은 마지막으로 타도당했다. 그러나 펀잡에는 란지트 서윙이 이끄는 시크국이 있었다. 영국인은 인도의 곳곳에 퍼져 동부에서는 아쌈이 합병되었고 버마가 다음 합병 차례였다. 영국이 인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유럽 강대국인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이미 동방에선 태평양과 중국에 접해 있었고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의 소국가를 넘어서 아프가니스탄 국경에까지 남하해 왔다. 초조해진 인도의 영국인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쟁을 벌였으나 지독하게 혼만 나고 말았다.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은 무역이나 종교를 내세워 찾아오는 외국인을 철저히 배격해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측에서는 관문으로 몰려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눈꼴 사납게 굴면서 특히 아편거래를 강요했다. 동인도 회사는 중국 무역의 독점권을 쥐고 있었다. 중국 황제는 아편 반입을 금지했으나 밀수는 계속되어 외국인들은 변함없이 불법으로 아편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영국인은 강제로 중국이 아편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1634년에 일본은 나라를 폐쇄한 일이 있었고 19세기 초에도 역시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막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닫혀진 국경 속에서 막부는 차츰 세력을 잃게 되어 마침내 구체제가 허물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남방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유럽 열강이 끊일 새 없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다. 스페인은 여전히 필리핀 제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포르투갈인은 오래전부터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에게 쫓기고 있었다. 네덜란드인은 빈 회의 후 자바와 그 밖의 제도를 도로 찾았고 영국인은 싱가포르와 말레이 반도를 향해 확장을 꾀하고 있었다. 베트남, 샴 그리고 버마는 때에 따라 중국에 조공을 바쳤으나 그 당시에는 독립국임에 틀림없었다. 지금까지는 워틀루 전투 이래 1830년까지 15년간에 걸친 세계의 정치적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유럽은 바야흐로 세계를 지배할 지위를 굳혔고 또한 유럽 자태에서는 반동이 승리했다. 황제와 국왕들 그리고 영국의 반동 의회에서까지도 그들은 결정적으로 자유사상을 질식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자유사상의 말살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들 눈에는 정치적 변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생산, 분배, 그리고 교통상의 대혁명 쪽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변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으로 번져가 무수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서로 다른 계급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고 있었다. 새로운 사상은 기계소리 속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럽은 마침내 그 악날성이 힘에 겨운 상태에 놓이자 점점 더 발악을 해서 제국주의적인 냉혈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마도 나폴레옹의 정신이 거기에 내비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우고 그것을 타도할 이념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